저는 국무위원들께 우리 사회가 지금 세습 사회, 세습 자본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는 생애 주기별 자산 형성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시절과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부총리님 생애 주기별 자산 형성 관련해서 우리 아이 자립펀드, 청년 미래적금 등 준비하고 계시죠? 예, 의원님. 네,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과거에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내일 채움 공제가 있었고요. 청년 도약 계좌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가입 대상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가입 기간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 새로 우리 정부는 이제 청년 미래적금이라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해서 시행해봤는데 이 부분도 이제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후원자를 모집이 안 되면 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일단 국가가 우선해서 하고 추가로 부모 등이 납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준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면밀히 준비하셔서 네. 우리 사회가 부모의 부가 자녀의 삶을 결정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국세청장으로 가신 임광현 의원도 법안을 내신 게 있고요. 강선 의원, 이수진 의원도 법안을 내신 게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 혹시 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네네. 이게 자연적 상속대로 맡겨놨더니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한 세대의 전체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상속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도 시행했거나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부모로부터 받은 자연적 상속이 만들어낸 차이를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적어도 어느 부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특히 청년이 사회에 막 나왔을 때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이 사회적 상속의 의미를 지금 채워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와 청년들에 대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국무위원분들께서는 아마 왼쪽에 가까우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국민들께서는 속상해하시기도 하지요. 오른쪽에 가난의 대물림을 느끼는 대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전히 언론에서는 젊은 나이에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조적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1세기의 상속은 사실상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시작된다. 교육과 양육을 통해서. 이 말은 출발점을 물려받는 세대 간 릴레이 경주를 하는 셈이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세대 간 릴레이 경주를 하는데 출발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자녀들의 세대는 저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거라는 이 부분을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의무교육을 받는 것처럼 20살이 돼서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자산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 최소한의 공정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이 제도에서 담았다는 것을 두루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어남의 불평등을 거듭남의 평등으로 얼마나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가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은 다 인정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출생의 불운이라고 느끼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출생의 불운이라고 느끼는 분들한테 법과 제도, 문화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고요. 정치의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이 헌법에 있는 가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의 결과물로서 부모와 상관없이 나도 인간의 존엄을 지닌다고 느껴야 되고 그 준거는 자기 형성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다음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을 말씀드리다가 결국 이제 재산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유재산권의 절대화. 근데 저는 늘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헌법에 보면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자유를 한번 보세요.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 아래에 보면 또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선거권, 공무단인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다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은 천부 인권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고 2번이 있고요. 3번 부분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누가 결정을 할 것이냐가 이제 결국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사유재산권의 절대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가치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헌법의 정신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널리 알린 토마 피케티의 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을 조화롭게 다루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산권은 평생 유지하는 일이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결국 우리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때그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아마 소득세율이 어떻게 부과하고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에서는 심지어 영구적 토지개혁과 같고 영구적 혁명과 같다. 다만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조용한 혁명이 셈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 자립펀드 그리고 청년 미래 적금인가요, 부총리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기재부에서 그리고 우리 부총리님의 관심이 저는 우리 공동체 지속 가능성과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모와 상관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공정과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총리께서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제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셔서 이전에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회적 상속 그리고 특히 우리 미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뭐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해서 또 이게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어떤 또 느낄 수 있는 불평등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도를 보다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전에 태어난 나는 뭐냐,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부모님들이 그 이게 안 하고 국가가 전액으로 해줌에 따른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소외를 느끼는 분도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하여튼 그 이 사회적 그 상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슬기롭게 설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합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